양팀의 3골은 모두 크로스 이후에 헤딩에서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제공권 싸움에서 앞선 팀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이 경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분명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양팀의 교체 카드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면 경기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볼을 소유할 때 4-3-3 형태를 취했습니다. 토날리를 축으로 두고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톤이 높게 전진하는 구조였죠. 이에 맞서 아르테타는 4-2-3-1 블록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에제가 토날리를 마크하면서 중원 균형을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아르테타의 성향은 단순히 블록만 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항상 압박을 걸고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죠. 문제는 요케레스 혼자만 전방에 있어서는 뉴캐슬 센터백들을 모두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르테타는 에제를 활용해 전방 압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에제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압박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보트만을 압박할 때 안쪽 각도를 내주면 토날리가 쉽게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중원에서 2대3의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에제는 토날리를 수비 그림자에 둔 채 사선으로 압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선 압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직선적인 패스 경로가 쉽게 열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보트만의 발밑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의 전진 패스가 낮게 깔리면서 전방에 정확히 연결했죠. 하지만 이 패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방 움직임과 정확히 맞물려야 했습니다. 전방 선수들은 공을 잡고 굳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죠. 특히 깊게 올라간 에제 때문에 토날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공만 튕겨낼 수 있다면 그는 곧바로 앞을 보고 전개할 수 있었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에제가 토날리를 수비 그림자에 둔 채 사선으로 보트만을 압박합니다. 때문에 보트만은 토날리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내려오는 전방 선수를 이용할 수 있었죠. 조엘링톤이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반사판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토날리는 앞을 보고 볼 전개가 가능했죠. 다음 장면도 비슷합니다. 에제가 다시 한번 사선 압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보트만은 두 라인을 건너뛰는 전진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볼데마테가 내려와 반사판 역할을 수행했죠. 다시 토날리에게 연결되면서 이번에는 측면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장면이 두 차례나 더 반복되면서 보트만의 빌드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뉴캐슬은 아스날 압박에 벗어나기 위해 토날리 앞쪽 선수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진이 파이널 서드에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비에 막히거나 단조로운 크로스에 그치면서 골문을 제대로 위협하지 못했죠. 결국 뉴캐슬은 지공 상황에서 특별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방 압박으로 공을 끊어내거나 상대의 실수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머피와 리브라멘토의 압박입니다. 머피가 가브리엘을 마크하고 리브라멘토가 전진해 칼라피오리를 압박했죠. 공중볼 경합에 성공하면서 머피의 크로스가 볼데마테의 포스트를 맞히는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캐슬의 선제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스케라의 백패스 실수로 나온 코너킥에서 득점이 터졌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메리노의 헤딩골 장면에서도 확인됩니다. 양 팀의 득점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코너킥이 아니라 짧게 건네받은 뒤 이어지는 크로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볼데마테의 헤딩골 장면을 보면 코너킥이 곧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토날리가 고든으로부터 짧게 패스를 받은 뒤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죠. 이 상황은 수비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이 엔드라인으로부터 멀어지면 수비라인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대한 경합 지점을 골대에서 멀리 두기 위해서죠. 문제는 이 순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로스가 자신의 등 뒤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체는 뒤로 젖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수비수는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높게 점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가브리엘은 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진합니다. 하지만 볼이 머리 위를 넘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말이죠. 결국 점프하지 못했고 볼데마테에게 헤딩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메리노의 득점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갔을까요? 아스날은 평소대로 후방 빌드업을 통해 전진을 시도했습니다. 라이스와 수비맨들을 축으로 삼아 공을 풀어냈죠. 때로는 라야가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전개하거나 트로사르가 피벗 지역까지 내려와 탈출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아우의 뉴캐슬은 맨마킹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를 아스날 진영 깊숙이 배치하면서 아스날은 굳이 후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롱볼을 활용해 단숨에 전방을 공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가장 의도했던 건 사카를 덴번과 계속해서 매치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카의 빠른 돌파 능력은 체격이 크고 무거운 덴번을 공략하기 최적입니다. 실제 공격 지표를 확인해봐도 주 공격 루트는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수비 구조와 고든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이었습니다. 뉴캐슬
뉴캐슬은 단순한 4-1-4-1 블록이 아닙니다. 미드필더 5명이 일자로 배치되면서 넓은 횡간격을 커버할 수 있죠. 즉 사카가 공을 잡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더블팀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고든이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사카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팀버를 과감히 전진시켜 터치라인을 밟게 합니다. 사카를 안쪽에 위치시켜 뉴캐슬 포백의 과부하를 주려한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카는 뉴캐슬의 왼쪽 측면에 뚜렷한 균열을 내지 못했죠. 뉴캐슬은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65분 이후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3명을 교체 투입하면서 진영을 5-4-1 블록으로 전환한 것이죠. 하지만 이 변화는 역설적으로 아스날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테타는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메리노를 투입합니다. 더 많은 공격 숫자를 상대 라인 사이에 배치하려 했죠. 실제로 메리노와 에제가 연계하면서 요케레스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웨데고르까지 투입되면서 아스날은 최종 공격을 집약할 수 있었죠. 최종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기를 뒤바꾼 순간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5-1 블록과 5-4-1 블록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4-5-1 블록은 미드필더의 5명이 일자로 서 있습니다. 넓은 횡간격을 커버하는 데 유리하죠. 즉 측면 포워드가 공을 잡을 때 윙어가 풀백보다 더 빠르게 접근해 더블팀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비라인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방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 수적 열세를 허용할 위험이 있죠. 반면 5-4-1 블록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후방 수비 숫자를 확보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하지만 넓은 횡 공간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 인터벌을 막기 위해 라인을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측면으로 공이 전개되면 윙백이 깊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윙백과 스토퍼 사이에 넓은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은 곧 상대에게 활용당할 수 있는 취약 지점이 됩니다. 캡처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5-4-1 블록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4명의 미드필더만으로는 측면 공간까지 커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스날이 또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라인 사이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했죠. 뉴캐슬 미드필더들은 중앙으로 더 강하게 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트로사르가 공을 잡을 때 엘랑가가 압박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트리피어가 라인을 버리고 깊게 따라 나와야 했죠. 게다가 전방에 많은 아스날 선수 때문에 스토퍼인 치아오는 중앙에서 이탈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윙백과 스토퍼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간을 라이스가 활용하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너킥이 동점골로 이어지게 되죠. 이번 장면 역시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앞서 볼데마트의 선제골과 마찬가지로 메리노 득점 역시 짧은 패스를 거친 뒤 얼리 크로스에서 나왔다는 점이죠. 실제 장면을 보면 에제에서 웨데고르 다시 라이스에게 연결된 뒤 얼리 크로스로 이어집니다. 뉴캐슬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고 동시에 라인 간격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트만의 몸 중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노는 이미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두고 점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보트만은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엉덩이가 뒤로 빠진 자세입니다. 즉 무릎 밑은 라인을 올리느라 무게중심이 앞으로 향했지만 공이 머리 위로 넘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엉덩이와 허리가 뒤로 기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높게 점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헤딩 순간을 보면 보트만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뒷스텝을 밟으면서 몸이 사선 형태로 기울어져 있죠. 결국 메리노의 점프에 비해 완전히 불리한 자세였고 높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볼데마테와 가브리엘의 헤딩 경합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퍼 뒷공간 침투로 성과를 거둔 아스날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왼쪽 측면을 공략했습니다. 역시나 엘렌가가 중앙으로 좁히자 트리피어는 깊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틈을 메리노와 에제가 동시에 치아오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결정지은 순간은 웨데고르가 코너킥을 올린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볼데마테와의 경합에서 밀렸던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실수를 만회하며 헤딩 득점에 성공한 것이죠. 결국 뉴캐슬의 5-4-1 전환은 아스날이 더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토퍼 뒷공간이 열리면서 오히려 아스날에게 기회를 제공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교체 카드의 대비입니다. 뉴캐슬의 교체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아스날은 메리노와 웨데고르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냈죠.